안녕하세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라비니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도파민을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같은 주제를 다룬 책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다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책의 제목도 도파민 네이션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도파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제목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도파민은 마약이나 어떤 약물, 자극적인 영상이나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는 분비물질이기 때문에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뭐든 적당한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파민도 마찬가지예요.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걸 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이나 공부, 이런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결과에서도 획득을 하게 되는 쾌감입니다. 만약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된다면 그 뒤에 그 쾌락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우리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오늘 소개하게 될 책 애나 렘키 작가의 도파민 네이션에서는 이 도파민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과도한 쾌락 추구로 인해서 뇌가 망가지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뇌에는 같은 부위에서 쾌락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고통과 쾌락은 전혀 다른 반대의 성질 같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역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뇌를 저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뇌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고통과 쾌락이라는 저울의 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먼저 어떤 보상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뇌의 저울은 쾌락 쪽으로 방향이 기울게 돼요. 이 저울이 기울수록 느끼게 되는 쾌락의 수치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저울의 성질이에요. 실제 저울을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무게가 과도하게 기울게 되면 다시 평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쾌락 쪽으로 기운 뇌의 저울은 수평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역작용으로 고통이라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들어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겠죠. 이전에는 빵을 한두 개 정도만 먹는 걸로 만족을 했었는데 먹다 보니까 그 맛에 중독돼서 그 쾌락을 더 오래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같은 쾌락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초기에 느꼈던 쾌락은 갈수록 약해지고 그런 자극을 느끼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의 빵만 먹어도 충분히 만족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빵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서 또 중독되면서 점차 먹는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들여서 얻는 쾌락이나 도파민 분비가 아니라면 뇌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바로 쉽게 얻은 쾌락일 경우 중독 대상을 더 간절하게 원하거나 같은 자극에도 덜 자극적이라고 느껴지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쾌락이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바로 고통의 상태에 놓이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그 상태, 통제하는 그 상태를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기다리거나 애쓰거나 참지 않더라도 쉽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패턴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필요한 것을 새벽 배송을 통해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받아보는 게 가능하고요. 궁금하거나 필요한 정보는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짧은 쇼폼이 발달하면서 몇 초 안에 아니면 누군가 간략하게 요약한 댓글 내용만 봐도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쾌락을 얻지 못하는 상황, 통제해야 되는 상황, 참아야 되는 때에는 그 욕구와 갈망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금단 상태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 마음도 더 커지고 또 그 마음과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다시 쾌락을 주는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독이 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았을 때 괴롭고 계속 생각나고 또 내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워서 결국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지면서도 또 하게 되는 그건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쾌락을 느끼는 그 무언가는 다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도파민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얻은 도파민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고 그 뒤에 반작용으로 얻게 되는 고통은 더 크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요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느끼는 도파민은 분명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세 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물리적 구속이에요. 이건 물리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만약 다이어트를 하거나 금연을 하려고 한다면 눈앞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나 담배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버리고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집에 있는 초코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둔 걸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은 어찌저찌 참을 수 있더라도 결국에는 의지가 무너지는 날에는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아이스크림이나 남아있는 간식들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참고 있던 담배를 딱 한 대만 피우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입에 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간적 구속이에요. 바로 시간 제한을 두는 건데 이건 한 번에 끊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시도해보면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만약 SNS 중독이 심하다면 하루의 일정 시간은 절대 휴대폰을 보지 않겠다라는 나만의 규칙을 세우는 거죠.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지만 뚜렷한 목표와 강한 의지력을 요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예 그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실행할 수 없도록 눈앞에서 그리고 생활하는 환경 안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또는 그걸 간절히 원해도 결국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중독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그 행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게 더 어렵고 그걸 막고 참으려고 하면 그 상태 자체가 뇌에게는 고통이고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 고통의 시간이 없으면 이 행동 패턴을 끊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긴 해요. 귀찮고 번거롭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 수 있지만 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행동 패턴을 바꾸는 실천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주적 구속이에요. 제 다이어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살을 빼면서 제일 끊기 어려웠던 게 빵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빵을 하루에 하나씩만 먹자. 아침에만 식빵 한 조각만 먹어야지. 이런 시간적 구속으로는 전혀 통제가 안 될 만큼 강한 중독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범주적인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즉, 빵 자체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먹방을 본다거나 빵집 앞을 지나친다거나 블로그에 빵집 리뷰 같은 걸 찾아보던 습관들을 애초에 차단해 버리는 게 중요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빵이나 밀가루와 관련한 어떤 욕구와 자극을 범주적으로 구속을 했을 때 뇌는 그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한동안은 되게 노잼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일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도파민이 나올 때는 식사를 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였어요. 그 외에는 그렇게 재미도 없고 계속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를 오래도록 겪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살이 한 8kg 정도가 쪘었어요. 근데 진짜 최악인 건 뭔 줄 아세요?
빵이나 밀가루 같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에서는 도무지 맛있다란 느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극과 즐거움을 주는 가공식품과 밀가루에 대한 중독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다 먹고 난 뒤에는 자책과 괴로움이 반복됐어요. 이런 중독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식습관이 개선이 안 된 상태로는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효과도 전혀 없었어요. 전 진짜 하루에 2시간, 길면 3시간씩 운동을 했었는데요. 운동의 목적이 건강이 아니라 저의 도파민을 미치도록 나오게 만드는 빵이나 밀가루를 먹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번 과식을 하고 그 고통을 운동을 통해서 마치 죄를 회개하듯이 계속 하다 보니까 운동의 효력도 없고 몸은 계속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걸 이 당시에 많이 느꼈어요. 저자가 말했던 방법 중에서는 첫 번째, 물리적 구속으로는 제 눈과 생활 반경에서 저를 유혹할 만한 불건강한 음식들을 모두 버리고 없애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 뒤에는 철저히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지속했어요. 그러면서 2달 뒤에 다시 8kg을 감량하고 좀 정상적으로 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책에서 저자는 이처럼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즉 이렇게 물리적, 시간적, 범주적 구속으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만드는 행동이나 어떤 대상을 차단을 하면 뇌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중독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게 한동안은 고통으로 느껴지는 건 분명 맞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견디고 참아내면 우리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다 가능하다라고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삶 전반에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걸 지키고 벗어나는 게 물론 어렵지만 일과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내가 심각성을 느끼는 것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화두에 대해서는 꼭 주목해서 보고 내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중독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통제하고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